아이가 웃었어요. 누군가가 말했죠. 엄마랑 웃음이 똑같다고. 웃음이 닮았다는 건 대체 무슨 뜻일까요? DNA 때문일까요? 아니면 매일 보는 얼굴을 따라한 걸까요? 과학 작가 칼 지머는 이 단순한 질문 하나에 880쪽을 바쳤습니다. 합스부르크 왕가는 200년간 근친혼을 반복했어요. 그 결과 마지막 왕 까를로스 2세는 스스로 밥을 씹지도 못했습니다. 1927년 미국 대법원은 8대 1로 판결했어요. 강제 불임은 합헌이라고. 3세대의 백치면 충분하다. 그 판결 뒤에는 강간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한 여성의 DNA가 자기 아이의 엄마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아이를 직접 낳았는데도요. 유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상하고 훨씬 잔인하고 훨씬 경이로운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이가 웃었어요. 칼 짐머의 딸이 소리내어 웃는 모습을 본 누군가가 말했죠. 엄마랑 웃음이 똑같다고. 짐머는 그 순간 멈칫했습니다. 웃음이 닮았다는 건 대체 무슨 뜻일까? 눈매가 닮았다, 코가 닮았다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웃음이라는 건 근육의 움직임이고 소리의 떨림이고 타이밍이에요. 그런 것도 유전될 수 있는 걸까요? 뉴욕타임스 과학 칼럼니스트이자 예일대 겸임 교수인 짐머는 이 작은 의문 하나를 붙잡고 880쪽짜리 책을 썼습니다. 제목이 바로 이 책의 원제예요. She has her mother's laugh. 엄마의 웃음을 가졌다. 하지만 이 책은 단순히 유전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전이라는 개념 자체의 역사를 추적하는 500년짜리 연대기죠. 그 여정의 시작은 16세기 유럽입니다. 합스부르크 왕가, 유럽 최대의 권력을 가진 가문이었어요. 하지만 이 가문에는 한 가지 집착이 있었죠. 순혈. 피를 섞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사촌끼리, 삼촌과 조카끼리 혼인을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아시나요? 합스부르크 턱이라고 불리는 증상이에요. 아래턱이 극단적으로 돌출되어 입을 다물 수 없는 기형. 이건 해부학 용어로까지 정착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사례는 돈 카를로스였어요. 1545년에 태어난 이 왕자는 다리를 절었고 흉골이 기형이었고 19세의 나이에 7세 수준의 지능을 가졌습니다. 시종을 창밖으로 던졌다는 기록도 남아있어요. 더 충격적인 건요. 합스부르크 왕가의 유아 사망률이 에스파냐 일반 소장농 집안보다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춘혈이라는 믿음이 만들어낸 비극. 칼 지머는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유전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우리는 부모로부터 무엇을 물려받는가? 그리고 그 대답이 왜 500년 동안이나 인류를 괴롭혀왔는가? 1856년 오스트리아 브리노의 한 수도원. 그레고어 멘델이라는 수도사가 정원에서 완두콩을 심고 있었어요. 그냥 텃밭 가꾸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는 8년 동안 약 2,8천주의 완두콩을 교배하면서 하나의 질문에 매달렸죠. 부모의 특징이 자식에게 어떤 규칙으로 전달되는가? 결과는 놀라웠어요. 둥근 씨앗과 주름진 씨앗을 교배하면 1세대는 전부 둥글게 나옵니다. 그런데 2세대에서는요, 둥근 것 5,474개, 주름진 것 1,850개. 비율로 따지면 2.96대 1, 거의 정확하게 3대 1이에요. 꽃 색깔도 줄기 길이도 7가지 형질 전부 같은 비율이 나왔습니다. 유전에 숫자가 있다는 걸 처음 보여준 거예요. 멘델은 1865년 브리노 자연사학회에서 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의 논문은 35년 동안 도서관 서가에 잠들어 있었죠. 같은 시대의 영국에서는
찰스 다윈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유전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범유전론이라는 이론이에요. 몸의 모든 세포가 제뮨이라는 작은 입자를 만들어내고 이 입자들이 생식세포로 모여서 자식에게 전달된다는 거였죠. 자연선택이라는 혁명적 발견을 해낸 바로 그 다윈이 유전의 메커니즘에서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칼 짐머는 이렇게 씁니다. 다윈은 유전을 과학적 질문으로 전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 답을 찾는 데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아이러니하죠. 진화의 엔진을 발견한 사람이 그 엔진의 연료가 뭔지는 몰랐던 겁니다. 멘델의 논문이 다시 세상에 나온 건 1900년이에요. 드프리스, 코렌스, 체르마크 3명의 과학자가 독립적으로 같은 법칙을 재발견하고 이미 35년 전에 한 수도사가 이걸 알아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유전학이라는 학문이 태어난 순간이었습니다. 멘델이 완두콩을 세고 있을 무렵 영국에서는 다윈의 사촌이 전혀 다른 종류의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프랜시스 골턴. 이 사람은 케임브리지 동기들이 왜 그렇게 똑똑한지 궁금했습니다. 조사해보니 똑똑한 학생의 아버지와 형제도 똑똑하더라고요. 골턴은 확신했죠. 재능은 유전된다고. 1869년 골턴은 유전적 천재라는 책을 펴냅니다. 두개골의 둘레를 재면 지능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1883년 역사를 바꿀 한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유제닉스. 좋은 태생이라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따온 이 단어가 오생학의 시작이었습니다. 골턴의 아이디어는 대서양을 건넜어요. 미국에서 가장 열렬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헨리 고다드라는 심리학자였습니다. 1912년 고다드는 칼리캣 가문이라는 연구를 발표했어요. 한 남성이 정상 여성과 정신박약 여성 사이에서 각각 자녀를 낳았는데 정신박약 쪽 후손은 대대로 범죄자와 정신 이상자가 나왔다는 내용이었죠. 이 연구는 완전한 사기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 사회는 열광했어요. 고다드는 한술 더 떠서 앨리스 섬에 나갔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에게 지능 검사를 실시한 거예요. 검사는 영어로 미국 문화에 기반해서 출제되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시죠? 유대인, 이탈리아인, 러시아인. 이민자의 압도적 다수가 정신박약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고다드의 논리는 이랬어요. 이들의 정신박약은 유전이다. 따라서 이들이 미국에 들어오면 국가의 유전자 풀이 오염된다. 과학의 탈을 쓴 인종차별이었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주류 과학이었습니다. 1927년 5월 2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역사상 가장 끔찍한 판결 중 하나가 내려집니다. 벅 대 벨 8대 1 강제 불임은 합헌이다. 캐리벅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이 있었어요. 버지니아주의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캐리는 양아버지의 조카에게 강간당해 임신했습니다. 양부모는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캐리를 정신박약자로 분류하고 수용시설에 보냈어요. 캐리의 어머니도 같은 시설에 있었고 태어난 아이도 정신박약 판정을 받았죠. 올리버 웬델 홈즈 대법관은 판결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3세대에 백치면 충분하다. 이 한 문장이 수만 명의 운명을 결정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캐리벅은 정신박약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딸도 아니었습니다. 캐리는 학교 성적이 우수했고 노년에는 독서를 즐기는 지적인 여성이었죠. 모든 것이 조작이었습니다. 이 판결 이후 미국 30개 주에서 강제 불임법이 시행되었어요. 6만에서 7만만 명의 미국인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불임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대서양 건너편에도 영향을 미쳤죠. 1933년 나치 독일 유전병 자손 방지법이 제정됩니다. 이 법은 미국 버지니아주의 강제 불임법을 직접 참고해서 만들어졌어요. 나치는 약 40만 명에게 강제 불임 시술을 했고
이것은 홀로코스트로 이어지는 길의 첫 번째 돌이었습니다. 우생학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과학이 학살의 도구가 된 거예요. 일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948년에 제정된 우생보호법 아래에서 약 2만 5천 건의 강제 불임 수술이 시행되었어요. 이 중 본인 동의 없이 이루어진 수술만 1만 6,500건. 이 법이 폐지된 건 1996년이고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린 건 2024년 7월이에요. 불과 2년 전입니다. 우생학의 광기가 세상을 휩쓸고 있을 때 유전의 진짜 비밀은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였어요. 유전자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물질적으로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랐죠. 1953년 2월 28일 케임브리지 대학의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이 역사를 바꿉니다.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밝혀낸 거예요. 두 가닥의 사슬이 서로 꼬여 있고 그 사이에 염기쌍이라는 화학적 문자가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이 구조가 유전 정보를 담고 복제하고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메커니즘이었죠. 멘델이 완두콩에서 감지했던 그 규칙의 물리적 실체가 마침내 드러난 겁니다. 하지만 칼 짐머가 이 책에서 정말 흥미롭게 풀어낸 건 따로 있어요. 자기 자신의 유전체를 분석한 이야기입니다. 짐머는 자기 몸의 전체 유전체 시퀀싱을 의뢰했어요. 인간의 세포는 약 37조 개이고 1인당 돌연변이 가능한 지점은 10경 개가 넘습니다. 그 방대한 정보 속에서 자기만의 비밀을 찾아보겠다는 거였죠. 결과를 받아들기 전 짐머는 유전 상담사를 만났습니다. 매우 긴장했다고 해요. 질병을 유발하는 돌연변이가 발견되면 어쩌나, 가족에게 물려줄 위험인자가 있으면 어쩌나. 상담사가 결과를 검토하고 말했어요. 당신은 지루한 유전체를 갖고 있군요. 짐머가 당황하자 상담사가 덧붙였습니다. 지루한 유전체가 정말 좋은 유전체라고. 특별할 것 없다는 건 심각한 유전 질환의 위험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한 가지 흥미로운 발견은 있었어요. 짐머의 DNA에서 네안데르탈인의 흔적이 나온 거예요. 아프리카 밖의 현대인은 대부분 네안데르탈인 DNA를 1에서 2% 갖고 있습니다. 수만 년 전 두 종이 만나 교배한 흔적이 지금도 우리 몸속에 남아있는 거죠. 2002년 워싱턴주 리디아 페어차일드라는 26세 여성이 복지수당을 신청했어요. 새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였죠. 행정 절차상 친자 확인 DNA 검사가 필요했고 당연히 통과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위디아는 믿을 수 없었어요. DNA가 말하길 그녀는 자기 새 아이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겁니다. 직접 임신하고 직접 낳은 아이들인데요. 검찰은 리디아를 아이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하려 했습니다. 진실은 더 기이했어요. 리디아는 키메라였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자의 머리와 염소의 몸, 뱀의 꼬리를 가진 괴물의 이름이죠. 의학에서 키메라란 한 몸에 2개 이상의 유전자 세트를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리디아의 경우 어머니 뱃속에서 쌍둥이였는데 한쪽이 초기에 흡수된 거예요. 사라진 쌍둥이의 세포가 리디아의 난소를 만들었고 그래서 아이들의 DNA는 리디아가 아닌 존재하지 않는 쌍둥이의 것과 일치했던 거죠. 칼 짐머는 이 사례를 통해 우리 몸이 유전적으로 균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파고듭니다. 모자이시즘이라고 해요. 우리 몸의 37조 개 세포가 전부 같은 유전자를 가진 건 아닙니다. 발달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한 몸 안에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진 세포 집단이 공존하게 되죠. 더 놀라운 건 마이크로키메리즘이에요. 임신 중에 태아의 세포가 모체의 혈류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 세포가 수십 년 동안 어머니 몸속에 남아있어요. 2016년 연구에 따르면 소녀의 13% 이상이 아버지 쪽에서 온 Y 염색체를 갖고 있었고 고령 여성 뇌의 63%에서 Y 염색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자식의 세포가 어머니의 뇌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1944년 11월, 네덜란드 서부. 나치 독일이 항구를 봉쇄했습니다. 식량 수송이 완전히 끊겼어요. 네덜란드 국민들의 식량 배급은 하루 1000kcal에서 시작해 1945년 2월에는 580kcal까지 떨어졌습니다. 성인 남성 하루 권장량의 4분의 1도 안 되는 양이에요. 이것이 역사에 기록된 네덜란드 겨울 기근입니다. 수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십 년 후 과학자들이 발견한 건 기근 당시 어머니 뱃속에 있던 태아들의 운명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비만, 이형당뇨, 심혈관 질환, 심지어 조현병까지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발생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요. 태아 시절 영양 결핍이 몸에 영향을 남겼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에요. 같은 건강 문제가 손자 세대에서도 나타난 겁니다. DNA 서열은 변하지 않았는데요. 이것이 후성 유전학이에요. 영어로 epigenetics. DNA 위에 덧씌워진 또 다른 층의 유전이라는 뜻이죠. DNA의 메틸화 패턴이라는 화학적 스위치가 환경에 의해 바뀌고 이 변화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유전자 자체는 같은데 유전자의 작동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와 그 후손을 연구한 결과 FKBP5라는 유전자에 후성 유전적 변화가 발견되었어요. 이 유전자는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생존자들의 극심한 트라우마가 유전자의 발현 패턴을 바꾸었고 그 변화가 자녀 세대에도 나타났다는 거죠. 트라우마가 유전된다는 건 DNA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DNA 위에 스위치가 바뀌어서였습니다. 칼 짐머는 이 대목에서 유전의 정의 자체를 다시 묻습니다. 유전이 정말 DNA 서열의 전달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경험이, 환경이, 기억이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다면 유전의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게 아닐까요? 우생학의 핵심 전제는 간단했어요. 인종마다 유전적으로 우월하거나 열등한 특성이 있다는 것. 골턴이 믿었고, 고다드가 검사했고, 나치가 실행에 옮긴 이 전제를 현대 유전학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1972년 하버드 대학의 유전학자 리차드 르원틴이 결정적인 연구를 발표합니다. 전 세계 다양한 인종 집단의 유전적 변이를 분석한 거예요. 결과는 이랬습니다. 인종 간 유전적 차이는 전체 변이의 6.3%에 불과하다고. 같은 인종 안에서 개인 간 차이가 93.7%를 차지했어요. 1998년 옥스퍼드 대학의 후속 연구에서는 그 비율이 3에서 5%로 더 낮아졌죠. 칼 짐머는 단호하겠습니다. 인종에 대한 유전적 지문 같은 것은 없다고. 피부색이 다르고 얼굴 생김새가 다른 건 유전자 전체에서 보면 극히 작은 차이일 뿐이에요. 유전학적으로 인종이라는 분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밝혀진 지금도 우생학의 유산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앞서 이야기한 일본의 우생보호법이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게 2024년이잖아요. 미국에서는 1970년대까지도 강제불임이 시행되었고 버지니아주의 강제불임법이 공식 폐지된 건 1981년이었습니다. 짐머는 이 책에서 한 가지를 반복해서 강조해요. 과학은 도구라고. 도구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현미경이 될 수도 있고 무기가 될 수도 있다고. 멘델의 완두콩에서 시작된 유전학이 어떻게 수십만 명의 강제불임으로 이어졌는지 그 경로를 추적하는 것이야말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2018년 11월, 세계가 경악합니다. 중국의 생물 물리학자 허쟁쿠이가 발표한 거예요. 세계 최초로 유전자 편집된 아기가 태어났다고.
쌍둥이 소녀 루루와 나나. 허젠쿠이는 크리스퍼라는 유전자 가위 기술로 두 아이의 CCR5 유전자를 잘라냈습니다. HIV에 감염되지 않는 아이를 만들겠다는 명목이었죠. 크리스퍼, 크리스피알. 원래는 세균의 면역 시스템이에요.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그 DNA 조각을 기억해 두었다가 다음에 같은 바이러스가 오면 정확하게 잘라내는 분자갑이죠. 과학자들은 이 시스템을 인간 유전자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칼 진머의 표현을 빌리면 거의 모든 종의 유전을 조절할 수 있는 다재다능하고 저렴한 방법이 탄생한 거예요. 허젠쿠이의 실험은 즉각 비난받았습니다. 윤리적 검토를 거치지 않았고 기술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동의 능력이 없는 미래 세대의 유전자를 영구적으로 바꿔버렸으니까요. 그는 징역 3년에 벌금 300만 위안, 하나로 약 5억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퍼 자체는 멈추지 않았어요. 2023년 12월 8일 미국 FDA가 세계 최초의 크리스퍼 기반 치료제 카스게비를 승인합니다.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유전 질환 치료제예요. 가격은요, 1회 치료에 약 220만 달러, 하나로 약 30억 원입니다. 칼 지머는 이 기술을 태양의 전차에 비유해요. 그리스 신화에서 파이톤이 아버지 태양신의 전차를 몰다가 세상을 불태운 이야기죠. 인간이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건 엄청난 가능성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위험이기도 합니다. 우생학이 과학의 이름으로 저질렀던 일을 기억한다면 이 가위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쥐는지가 기술 자체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진머는 880쪽의 여정 끝에서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부모에게서 무엇을 물려받는 걸까요? DNA라고 답하기엔 이 책이 보여준 세계는 너무 넓었습니다. 후성 유전학이 밝혀낸 사실이 있어요. 유전자 자체는 바뀌지 않아도 유전자 위에 화학적 표지가 바뀝니다. 메틸기라는 작은 분자가 DNA에 달라붙어 유전자를 켜거나 끄는 거죠. 네덜란드의 겨울 기근을 겪은 임산부들, 그들의 자녀뿐 아니라 손주 세대에서도 대사질환이 높게 나타났어요. 굶주림의 기억이 DNA 서열이 아닌 후성 유전적 표지를 통해 전달된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진머는 마이크로바이옴, 우리 몸속 38조 개의 미생물도 유전의 일부라고 말해요. 어머니의 산도를 통과하며 받는 첫 번째 미생물 군집, 모유를 통해 전달되는 항체와 세균. 이것들은 DNA에 기록되지 않지만 세대를 넘어 전달됩니다. 진머가 마지막으로 불러오는 인물은 펄 벅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 그녀의 딸 캐롤라인은 페닐케톤요증으로 지적장애를 안고 태어났어요. 1920년대에는 원인도 치료법도 몰랐죠. 펄 벅은 딸을 시설에 맡겨야 했지만 평생 장애인 권리를 위해 싸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페닐케톤요증은 나중에 단 하나의 유전자 변이로 밝혀졌어요. 그리고 신생아 선별검사와 식이요법만으로 완전히 예방할 수 있게 되었죠. 유전자가 운명이었던 시대에서 유전자를 이해하고 바꿀 수 있는 시대로 880쪽에 담긴 진머의 메시지는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닮음은 복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의 복제품이 아니라 DNA와 후성 유전과 환경과 문화가 빚어낸 전혀 새로운 존재예요. 어머니의 웃음을 닮았다는 말. 그 안에는 유전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